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몽골도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국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남한과 북한처럼 양국이 서로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한 분단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몽골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외몽골이고 내몽골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내몽골은 내몽골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내몽골이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분단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가장 많이 사는 두 곳인 건 분명합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어쩌다 분단되어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분단될 수밖에 없었던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3세기 몽골의 칭기즈칸은 모든 부족을 통합하고 주변 국가까지 점령하여 대몽골 제국을 세웁니다. 동아시아부터 서쪽의 동유럽까지 몽골의 기마 군대는 그 어디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만으로 이루어진 제국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법인데요.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의 사후에도 확장을 이어갔지만 통치력이 부족했던 탓에 거대한 영토는 결국 여러 개의 칸국으로 나뉘었고 각각의 칸은 독자적인 노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원나라는 현재 중국 땅을 점령하여 한족을 다스리며 통치를 했는데 1368년 한족이 세운 명나라에 의해 다시 함락되며 100년도 못 버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원나라가 붕괴된 이후 몽골 귀족들은 고향인 몽골 고원으로 돌아와 북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몽골인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이때부터 명나라는 국경과 가까운 몽골에 대한 영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족을 대거 이주시킨 것인데요. 명은 유민들의 땅을 빼앗아 나눠주기도 하고 이 지역의 몽골인들이 한족에게 땅을 팔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내몽골이나 외몽골 같은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부족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목민의 특징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유목민들은 국가보다 부족이나 시족 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민족 의식이나 국가 의식은 무척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칭기즈칸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예외 없이 분열했던 것이죠. 고비 사막 남쪽의 내몽골은 주로 차르족의 거주지인 반면 고비 사막 북쪽은 하라족의 땅이었는데요. 하라족이 몽골 전체의 다수여서 대개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칭기즈칸이 통합하기 전만 해도 차르족은 하라족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습니다. 내몽골의 차르족에게 외몽골 하라족은 중국인 만큼이나 싫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원나라가 망한 마당에 다시 하라족의 지배를 받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몽골은 외몽골과 달리 명의 지배에 순응하고 쉽게 중국화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오랜 세월 한 민족으로 한 영토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보다 같은 민족을 택할 것 같지만 지배관계가 잔인할 만큼 명확한 유목민들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중간에 놓인 광활한 고비 사막으로 평소에도 교류가 적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민족적인 동질감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 예전처럼 부족별로 분열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 혼란의 틈을 타 17세기 청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몽골 고원을 쳐들어갔습니다. 강희제의 지휘 아래 청나라는 몽골 고원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배자가 생긴 것인데요. 몽골의 분단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 고원은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내외 몽골의 명확한 구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몽골 고원은 내외 몽골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내외로 구분한 게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몽골은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의 일찌감치 협조적이었다 의미로 내몽골이라 불렀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 청나라에 저항하다 정복당한 외몽골은 영토받기라 하여
외몽골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청은 몽골을 철저히 분리 통치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몽골 고원 남쪽은 가까워서 다스리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고원 북쪽은 고비 사막 너머에 있어 통치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는 두 지역을 나눠 통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몽골은 가까우니 강력히 직접 통치하고 외몽골은 어차피 통제가 어려우니 청의 영향권 하에서 느슨하게 관리하고자 분할 통치를 한 결과 내외몽골은 점차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합니다. 내몽골은 청나라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고 중국식 건물도 많이 세워지는 등 중국화가 됩니다. 또한 한족 이주민들이 대거 정착하며 농경 생활이 확대되었고 전통적인 몽골 초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청나라는 몽골 귀족들을 회유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몽골 귀족들에게 제한적인 권력을 주는 대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 체제는 몽골인들이 청나라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외몽골은 그런 것 없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몽골은 참 착잡해했습니다. 내몽골도 우리 몽골의 땅인데 건물도 막 중국식으로 지어지고 자꾸 중국화가 되니 몽골의 정체성이 희석돼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청나라의 힘이 너무 세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나라가 약해지면 그때 내몽골까지 통합해서 몽골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범몽골국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중 때를 기다리던 외몽골에게 기회는 오고야 맙니다. 청나라는 200여 년 뒤인 19세기가 되자 온갖 혼란으로 쇠락기 접어들었고 끝내 1911년에는 한족들이 신해혁명이라는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켜 결국 청나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1912년 중국의 청왕조가 멸망하자 외몽골은 재빨리 기회를 포착하여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하고 군사력도 부족했던지라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던 외몽골은 고심 끝에 국경에 맞닿아 있는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땡큐였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몽골이 있으면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더 안전해질 수 있으면서 외몽골을 자신들의 보호 아래에 둘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러시아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며 소련이 세워지고 외몽골 역시 그 영향으로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되며 몽골인민공화국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외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몽골은 외몽골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몽골은 고비사막, 이남 지역으로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몽골도 고비사막을 넘어 외몽골과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무엇보다 청나라는 내몽골을 지배하며 한족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이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 부분 중국에 흡수되어 반중 정서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내몽골만큼은 절대 뺏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한 미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지시키려고 중국의 편을 들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쉽게 건들지 못하면서 견제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한민족 한나라였던 몽골은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외몽골과 내몽골로 분단되었고 내몽골은 현재 중국의 자치구로서 이미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몽골을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몽골 민족의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몽골의 문화와 언어를 점자 중국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어 사용 시간은 대폭 축소되었고 학생들은 대부분의 과목을 중국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 몽골 민족의 언어와 문화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국은 내몽골의 독립 명분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내몽골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예 임의로 바꾸어서
내몽골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한국의 김치, 한복을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처럼요. 물론 중국 정부는 몽골 전통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관광산업과 축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내몽골의 몽골인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에 성공한 외몽골의 상황은 어떨까요? 1992년 외몽골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몽골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단순히 몽골이라는 이름을 채택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몽골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며 점차 현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적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외곽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목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은 도시와 초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독특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역사를 살펴보니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나라는 제 뜻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독립을 하려고 해도 외세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통합을 하려고 해도 강대국이 입김 한번 불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니 말이죠. 다만 외몽골의 경우 그 속에서도 완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고 청나라 멸망이라는 운도 겹쳐서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은 위치가 위치인지라 중국에 편입되고 말았고 현재와 같은 비극의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지정학적 위치로 이러한 역사에서 배울 점은 배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고 슬기롭게 이 험난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거나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